깊은 밤, 정체 모를 인기척의 돌쇠가 서둘러 문을 열고 나가자 오두막 앞엔 웬 여인이 짐승처럼 쓰러져 있었습니다. 정신이 아득한 와중에도 여인은 가슴팍에 비밀 장부를 죽어라 움켜쥐고 있었지요. 빼앗지 않소. 그러니 숨부터 돌리시오. 사내의 투박한 손이 미음 한 그릇을 내밀었지만 평온함도 잠시 산 아래에선 사나운 사냥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름 냄새보다 지독한 권력의 마수가 숨통을 조여오자 사내는 평생 일궈온 터전을 버리고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이 오두막을 버리겠소. 함께 떠납시다. 그렇게 20여 년의 머슴살이를 뒤로한 채 비밀을 품은 여인과 목숨을 건 천리길 도주가 시작됩니다. 과연 이들은 추노꾼의 칼날을 피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고을 산기슭에 돌쇠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이 진사댁 소속 외거머슴으로 비록 자유민의 몸이었으나 가진 것이 없어 머슴살이를 면치 못하는 처지였지요. 부모도 형제도 없이 홀로 산 기슬. 오두막 하나를 의지 삼아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20여 년을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바위처럼 묵묵한 사내였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걸음을 치고 논두렁을 고치고 무거운 짐을 지고도 소처럼 걸었지요. 힘은 고을에서 당할 자가 없다 할 만큼 장사였으나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고 남의 것을 탐낸 적도 없었습니다. 넓은 어깨에 굵은 손목, 그러나 그 손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조심스러웠지요. 누군가 다치기라도 하면 제 입고 있던 적삼을 찢어 동염해 주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는 사내였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오두막 앞에 쪼그려 앉아 조그만 솥에 잡곡밥을 짓는 것이 돌쇠의 저녁이었습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가느다란 밤 연기가 저물려 하늘의 실처럼 흩어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지요. 이웃 오두막에서 아낙네가 아이를 달래는 소리, 맞은편 산자락에서 늦게까지 짐을 나르는 소장농의 발소리. 그 소리들을 들으며 돌쇠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그 시절 고을 사정은 말이 아니었지요. 박 판서 일당이 조정의 세도를 등에 업고 백성들의 곡식을 마구 걷어들이던 때였습니다. 추수가 끝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아전들의 발소리에 농민들은 숨을 죽였고 항의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포박되어 끌려갔지요. 반년을 굶주려 손발이 붓도록 지은 쌀을 뺏기고도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이 이 고을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이 진사도 박 판서의 위세에 눌려 소작료를 내지 못하는 농민들이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어쩌지 못하는 형편이었지요. 돌쇠는 그런 광경을 볼 때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도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있어도 쓸 곳이 없는 사람의 서러움이란 그런 것이었지요. 그날 저녁도 돌쇠는 여느 때처럼 오두막 앞에 앉아 잡곡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찬 가을바람이 산기슭을 훑고 지나가며 나무잎을 우수수 떨어뜨렸지요. 솥에서 잡곡 익는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가난하지만 오늘도 밥은 있었지요. 돌쇠는 그것으로 족하다 여기며 나무 막대기로 솥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멀리 고을 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마치 무언가를 맹렬히 쫓듯 짖어대는 소리였지요. 돌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횃불 몇 개가 흔들리며 올라오고 있었지요. 이상한 밤이었습니다. 돌쇠는 자리에서 일어나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불빛들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솥에서는 아직 밥이 다 되지 않은 채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지요. 같은 날 밤 박 판서댁 안채에는 기름 한 방울 없이 캄캄한 벽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분이는 그 벽장 앞에 멈춰 서 있었지요. 분이는 박 판서댁 안채 여종으로 나이는 20 남짓이었습니다.
얼굴이 곱다기보다는 눈빛이 예리한 여인이었지요. 숫자에 밝고 눈썰미가 남달라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고 한 번 들은 것은 허투루 지나친 법이 없었습니다. 그 덕에 안채 청소를 도맡아 하게 되었으나 그 덕에 오늘 밤 이런 자리에 서게 된 것이기도 했지요. 청소를 하다 벽장 깊숙이 손이 닿았을 때였습니다. 손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지요. 꺼내보니 기름 종이에 단단히 쌓인 책자 하나였습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요. 분이는 잠시 망설였다가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습니다. 곡물 수량과 날짜, 그리고 낯선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일반 장부와는 달리 수치가 두 겹으로 나뉘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분이는 단번에 직감했지요. 이것은 바깥에 드러낸 장부가 아니라는 것을.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이는 장부를 품속 깊이 감추고 아무렇지 않은 척 빗자루를 집어들었지요. 그날 밤 늦게 분이는 달도 제대로 뜨지 않은 어둠 속에서 박판서댁 담장을 넘었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 뒤에서 사냥개 울음소리가 터졌지요. 귀면이라 불리는 추노꾼 두목이 일당을 이끌고 쏜살같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달리고 또 달렸지요. 가시덤불이 다리를 긁어 피가 흘렀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일어섰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요. 달리면서 분이의 머릿속을 스치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박 판서의 아들이었지요. 언젠가 안채 일을 하던 분이에게 음흉한 눈길을 보내오던 그였습니다. 분이가 단호히 외면하자 며칠 뒤 비단 한 필이 분이의 방에서 발견되었지요. 분이가 훔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었지요. 그날 이후 분이는 더 깊은 굴레 속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수치와 분노가 오늘 밤 이 두 발을 움직이게 하고 있었지요. 간신히 산깃을 거기에 다다랐을 때 분이의 다리는 이미 한계였습니다. 사냥개 소리는 아직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려오고 있었지요. 분이는 이를 악물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지듯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오두막 문을 긁는 소리는 처음에 짐승이 드나드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돌쇠는 귀를 기울였지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돌쇠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지요. 문 앞에 여인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흘렀고 입술은 파르스름하게 질려 있었지요. 숨은 붙어 있었으나 가는 실한 올처럼 아슬아슬했습니다. 돌쇠는 잠시 굳어 서 있다가 여인을 번쩍 안아 안으로 들였지요. 화롯불가에 눕히고 상처를 살폈습니다. 다리 곳곳이 가시에 긁혀 있었고 발바닥은 짓물러 있었지요. 돌쇠는 군소리 없이 물을 끓이고 헝겊을 찢어 상처를 닦아냈습니다. 여인이 눈을 떴지요. 흐릿한 눈빛이 돌쇠를 향했습니다. 그 눈에 경계심이 번쩍 일어나더니 손이 급히 가슴께로 갔지요. 품속에 감춘 것을 확인하는 손짓이었습니다. 빼앗지 않소. 돌쇠가 짧게 말했지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시 묵묵히 물을 데워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지요. 여인은 한동안 돌쇠를 눈으로 쫓았습니다. 도망칠 힘도 저항할 힘도 없는 처지에서 그것이 유일한 방어였지요. 그러나 돌쇠는 끝내 손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미음 한 그릇을 소리 없이 앞에 내밀었지요. 여인이 천천히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미음을 한 모금 넘기고 나서야 입을 열었지요. 제가 가진 것은 제 목숨보다 귀합니다. 그러나 제 혼자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기도 합지요. 분이라고 했습니다. 박판서댁 여종이었다고도 했지요. 품속의 장부에는 박판서의 비리가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부 안에 관직이 이름과 날짜가 뒤섞여 암호처럼 적혀 있어 그것이 무슨 약속어인지 제가 아직 알아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분이는 힘없이 속삭였지요. 관아 안쪽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풀 수 없는 기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함께 꺾이지 않으려는 무언가가 함께 담겨 있었지요.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타닥타닥 타는 화롯불에 나무 한 조각을 더 얹었지요. 불꽃이 조금 더 높이 일었습니다. 분이는 그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다 이윽고 눈을 감았지요. 기진한 몸이 온기를 느끼며 서서히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닭이 울기도 전에 오두막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 오두막을 에워싸듯 사방에서 동시에 다가오는 소리였지요. 분이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아직 몸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채 벌떡 몸을 일으켰지요.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장부를 숨겨야 합니다. 분이가 낮고 빠르게 말했지요. 돌쇠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루 틈새에 장부를 밀어넣고 그 위에 집단을 덮었지요. 분이가 숨을 고르며 나지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바깥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낮고 느릿한 목소리였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 그러나 그 여유 속에 칼날 같은 서늘함이 담겨 있었지요. 귀면이라 불리는 사내였습니다. 박 판서 휘하에서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을 도맡아 하는 추노꾼 두목이었지요. 냉혹하되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내였습니다. 돈과 명령 앞에서만 움직이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그 냉혹한 사내에게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박 판서는 귀면의 처자식이 살던 집을 이미 빼앗아 손에 쥐고 있었지요. 분이를 잡아와야만 집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귀면이 이 밤에 산기슭까지 올라온 이유였습니다. 오두막 안에 있는 자, 문을 열어라. 돌쇠는 문 앞에 섰습니다. 빗장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그러나 열지 않았습니다. 여기 도망친 년은 없소. 짧은 침묵이 흘렀지요. 귀면은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소리가 서서히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지요. 돌쇠는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완전히 물러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지요. 발소리는 오두막 주변을 빙 돌아 자리를 잡는 소리였습니다. 그물이 조여드는 소리였지요. 오두막 밖 이른 새벽 어둠 속에서 귀면의 부하들이 촘촘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분이와 돌쇠는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오두막을 에워싼 기척은 사라지지 않았지요. 돌쇠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문을 열고 나가 걸음을 쳤습니다. 귀면의 부하 둘이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는 것이 보였지요. 돌쇠는 못 본 척하며 걸음 구덩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덩이 안에 공간이 있었지요. 걸음 더미 아래 돌쇠가 오래전 손수판 비밀 공간이었습니다. 좁지만 사람 하나가 웅크리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지요. 돌쇠는 오두막으로 돌아와 분이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냄새가 독하겠소만 잠깐만 참아주시오. 분이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장부를 품에 안고 돌쇠를 따라 구덩이 쪽으로 걸었지요. 아직 다리가 성치 않았으나 입술을 꽉 깨물고 걸었습니다. 돌쇠가 걸음을 걷어내고 공간을 열었지요. 분이가 몸을 웅크려 들어갔습니다. 그 위로 돌쇠가 집과 걸음을 다시 덮었지요. 분이의 숨소리 하나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귀면이 다시 들이닥친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지요. 이번에는 부하를 대동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돌쇠는 천천히 문을 열었지요. 귀면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귀면은 돌쇠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지요. 돌쇠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지요. 귀면도 쉽게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부하들이 오두막 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여인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지요. 귀면은 한동안 돌쇠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돌쇠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지요.
귀면은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귀면 일당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돌쇠는 구덩이로 갔습니다. 분이를 꺼낼 때 분이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지요. 거름 냄새가 온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분이는 그런 자신을 내려다보다가 작게 웃었지요. 울음인지 웃음인지 알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돌쇠는 아무 말 없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 분이의 손을 씻겨 주었지요. 그리고 처음으로 결심을 입 밖에 냈습니다. 네, 이 오두막을 버리겠소. 함께 떠납시다. 분이는 오래 생각하지 않았지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이튿날 새벽 두 사람은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20여 년을 살아온 오두막이었으나 돌아보지 않았지요. 분이가 먼저 산길로 발을 들였고 돌쇠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하늘은 아직 먹빛이었고 별은 사그라드는 중이었지요. 분이는 길을 알았습니다. 귀면 일당이 주로 다니는 관도를 피해 짐승들이나 다니는 벼랑 옆 샛길로 가자고 했지요.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이가 앞서고 돌쇠가 뒤를 맡았지요. 벼랑 옆 샛길은 이름 그대로였습니다. 한 발을 잘못 디디면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절벽 옆을 아슬아슬하게 끼고 도는 길이었지요. 분이는 다리가 아직 성치 않았습니다. 가시에 긁힌 상처가 집신 속에서 욱신거렸지요. 그러나 소리 하나 내지 않고 걸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이었습니다. 분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손을 들었지요. 돌쇠도 굳었습니다. 아래쪽 관도에서 사냥개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짖어대는 소리였지요. 귀면 일당이 날이 밝자마자 다시 추적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분이가 낮게 말했지요. 뛰시오. 두 사람은 달렸습니다. 새길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숲길로 꺾었지요. 돌쇠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나무 뿌리와 돌부리를 피하며 길을 열었지요. 분이가 뒤따랐습니다. 다리에 상처가 터졌는지 집신 바닥이 축축해지는 것이 느껴졌지요. 그러나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개 울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지요. 언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릴 만큼 좁혀졌습니다. 분이가 숨을 헐떡이며 달리다가 계곡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지요. 발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물속으로 드시오. 돌쇠가 영문을 묻지 않고 따랐지요. 두 사람은 차가운 계곡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벅지까지 물이 찼지요. 분이가 물살을 거슬러 상류 쪽으로 걸었습니다. 냄새를 끊으려는 것이었지요. 물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발이 감각을 잃기 시작했지요. 한참을 물속으로 걸은 귀, 바위 뒤편, 수풀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였지요. 개 울음소리가 계곡 아래쪽에서 한동안 맴돌았습니다. 귀면의 목소리도 들렸지요. 낮고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명령하는 소리, 지시하는 소리가 이어지다가 이윽고 멀어졌지요. 개 울음소리도 따라 멀어졌습니다. 분이가 길게 숨을 내쉬었지요.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돌쇠가 분이를 내려다보았지요. 분이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다리 상처에서 물속으로 피가 번지고 있었지요. 돌쇠가 말없이 분이를 바위 위에 앉히고 집신을 벗겼습니다. 상처를 확인하고 자신의 적삼 자락을 찢어 동염했지요. 분이가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그 작은 행위 속에서 처음으로 말 없는 신뢰 같은 것을 나눴습니다. 바위 그늘에 잠깐 앉아 주먹밥을 나눠 먹었지요. 돌쇠가 물었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면 냄새가 끊긴다는 걸 어찌 알았소? 분이가 답했지요. 박판서댁 사냥개를 오래 봤습니다. 비 온 날은 추적을 못하는 것을 여러 번 봤지요.
돌쇠는 잠깐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이 여인은 도망칠 날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사람이었지요. 사흘을 더 걸었습니다. 험한 고갯길을 넘고 또 넘었지요. 분이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돌쇠가 묵묵히 방향을 바로잡았습니다. 발바닥으로 땅을 눌러보고 이끼가 낀 방향을 살피고 나무잎이 젖어 있는 쪽을 확인했지요. 분이가 따랐습니다. 오래지 않아 길이 다시 열렸지요. 사흘째 되던 날, 돌쇠가 가파른 비탈에서 분이의 손을 잡아 끌어올렸을 때 분이는 잠깐 그 손의 따뜻함에 멈칫했습니다. 위협하는 손이 아니었지요. 그냥 잡아주는 손이었습니다. 돌쇠는 분이가 올라오자 곧 손을 놓았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뒤로 비탈이 나올 때마다 돌쇠의 손이 먼저 내밀어졌습니다. 분이는 매번 잠깐씩 망설이다 그 손을 잡았지요. 나흘째 아침 두 사람은 고을 경계를 나타내는 장승 앞에 섰습니다. 분이가 처음으로 긴 숨을 내쉬었지요. 돌쇠도 멈춰 서서 왔던 방향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20여 년을 살았던 땅이 멀리 산 그늘 아래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지요. 후회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회보다 더 큰 것이 지금 옆에 있었지요.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승을 지나 한 걸음 더 내딛었지요. 분이가 나란히 걸었습니다. 낯선 고을에 자리를 잡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사흘을 허름한 주막 처마 밑에서 버텼지요. 돌쇠가 품삯을 받으며 마기를 했고 분이는 주막 안악을 도와 밥을 지으며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분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이름을 바꾸어야 한다고 했지요. 돌쇠는 석돌이라 하겠다 했고 분이는 복내라 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로 행세해야 한다고 했지요. 돌쇠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리하지요. 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 사람은 그 말이 얼마나 큰 말인지를 굳이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마 및 화롯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았습니다. 분이가 장부를 무릎 위에 펼쳤지요. 표면에 드러난 곡물 수치와 거래, 경로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고을에서 어떤 물목이 언제 움직이는지, 어느 장터가 어느 계절에 활기를 띠는지를 설명했지요. 돌쇠는 처음에는 눈만 깜빡였습니다. 분이가 같은 것을 두 번, 세 번 설명해도 이맛살을 찌푸리며 다시 들었지요. 바칠할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집중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시오? 분이가 물었지요. 돌쇠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알아보기는 합니다만 빠르지는 않습니다. 분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지요.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밤마다 글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분이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자를 쓰면 돌쇠가 굵은 손가락으로 따라 그었지요. 처음에는 삐뚤빼뚤했습니다. 분이가 틀린 획을 짚어주면 돌쇠는 다시 그었지요. 느렸으나 한 번 익힌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그것을 알아챘지요. 이 사람은 바위 같은 사람이라고, 한 번 스며들면 새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지요. 돌쇠가 글자를 긁다 말고 불쑥 물었습니다. 임자는 어쩌다 글을 배웠소? 분이의 손이 잠깐 멈추었지요. 박판서댁 도련님 글공부 옆에서 귀동냥으로 익혔습니다. 그 말에 무언가가 담겨 있다는 것을 돌쇠는 알았습니다. 더 묻지 않았지요. 분이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화롯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냈지요. 그러나 그날 이후로 분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점점 말이 많아졌지요. 장부 수치를 설명하다가 어린 시절 처음 숫자를 익혔을 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판서댁 안채 구석에서 혼자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글자를 연습했다고 했지요.
누가 보면 혼날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돌쇠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글자를 긁는 손을 멈추지 않았지요. 말을 자르거나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지요. 분이는 그렇게 들어주는 사람이 오랜만이었는지 아니면 처음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지요. 어느 날 밤 분이가 말했습니다. 임자라고 불러도 되겠소. 돌쇠가 고개를 들었지요. 분이가 시선을 장부에 고정한 채 말했습니다. 부부로 행세하는 것이니 그리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요. 말은 그렇게 했으나 귀끝이 조금 붉었지요. 돌쇠가 잠깐 분이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그리하시오. 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장부를 넘겼지요. 그 뒤로 두 사람은 서로를 임자라 불렀습니다. 장터에 나가기 전날 밤이었지요. 분이가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으시오? 돌쇠가 반문했습니다. 무엇이요? 분이가 말했지요. 이 모든 것이요. 낯선 고을, 낯선 이름, 낯선 일. 돌쇠가 잠시 화롯불을 바라보다 답했습니다. 사람이 무서운 것보다는 낫습니다. 분이는 그 말의 뜻을 충분히 알았지요. 그러다 분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억지로 짠 웃음이 아니었지요. 돌쇠가 그 웃음을 보고 어색하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화롯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밤을 밝혔지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나란히 걸렸습니다. 장터에 처음 나선 날은 흐린 아침이었습니다. 분이가 일러준 대로 돌쇠는 포목 한 꾸러미를 짊어지고 자리를 잡으려 했지요. 그러나 자리가 없었습니다. 오래된 상인들이 이미 목 좋은 곳을 차지하고 있었고 낯선 얼굴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았지요. 어디서 굴러온 돌팔이요. 덩치가 산만한 포목 장사가 다가와 돌쇠의 짐을 발로 툭 찼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슬금슬금 모여들었지요. 돌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주먹을 쥐는 것이 습관처럼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지요.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분이의 손이 돌쇠의 팔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참으시오. 분이가 앞으로 나섰지요. 키가 작고 몸도 가냘팠으나 목소리는 물처럼 차분했습니다. 분이는 포목 장사를 올려다보며 말했지요. 어르신, 오늘 삼배 들어올 거 알고 계시지요? 포목 장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삼배가 어째서? 분이가 웃으며 말했지요. 이웃 고을 직조 마을에 불이 났습니다. 이번 달 삼배 물량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오늘 오후 이 장터에 삼배 품귀가 생길 것입니다. 포목 장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지요. 분이는 거기서 말을 멈추고 돌쇠를 이끌어 외진 구석 자리에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기다리시오라고 분이가 말했지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분이의 말대로였지요. 삼배를 찾는 손님들이 장터를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목 좋은 자리의 상인들은 이미 재고가 바닥났지요. 돌쇠가 쌓아둔 포목 꾸러미 앞으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한 시즌도 되지 않아 짐이 동이 났지요. 미천의 2배가 넘는 돈이 돌쇠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포목 장사가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돌쇠와 눈이 마주치자 못마땅한 듯 고개를 돌렸지요. 그러나 이제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돌쇠는 한동안 손안의 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20여 년을 머슴으로 살며 품삯으로 받아온 돈과는 달랐지요. 씨를 뿌리고 거두듯 생각을 심어 거둔 돈이었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그 무게가 남달랐지요. 돌쇠의 표정이 무언가를 깨달은 사람처럼 천천히 바뀌었습니다. 굳어있던 눈가가 조금 풀렸지요. 분이는 옆에서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뿌듯하다거나 대견하다거나 하는 감정과는 다른 것이었지요. 이 사람이 머슴의 삶에서 한 발 벗어나고 있다는 것, 자기 손으로 번 것이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분이가 오래간만에 웃었지요.
억지로 짠 웃음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돌쇠가 그 웃음을 보고 어색하게 시선을 돌렸지요. 오는 길에 돌쇠가 말했습니다. 어찌 알았소, 삼배가 귀해질 것을. 분이가 답했지요. 장부의 고을마다 직조량이 적혀 있었습니다. 불란마을은 제가 오는 길에 지나쳤고요. 돌쇠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지요. 임자 머리에는 뭐가 들어있는 것이요. 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이요. 돌쇠가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한참 뒤에 덧붙였지요. 그래도 오늘은 잘 됐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장터에서 석돌과 복례의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지요. 물목을 보는 눈이 남다르고 거래가 공정하다는 말이 퍼졌습니다. 객주 몇이 먼저 손을 내밀었고 돌쇠는 분이의 귀띔을 받아가며 하나씩 관계를 넓혔지요. 오두막에서 걸음을 치던 사내가 보부상 행세를 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으나 장터를 오갈수록 몸에 배어들었습니다. 그날은 장이 서는 날이었지요. 돌쇠가 쌀가마니를 지고 걷는 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장터 어귀에서 분이가 먼저 걸음을 멈추었지요. 돌쇠가 눈치를 채고 낮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오? 분이가 눈을 가늘게 뜨고 군중 속 어딘가를 응시했지요. 저 사람입니다. 귀면이었습니다. 장터 입구 처마 그늘에 홀로 서서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훑고 있었지요.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처럼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지 않았지요. 칼을 찬 허리춤도 전처럼 위풍당당하지 않았습니다. 홀로였고 어딘가 지쳐 보였지요. 분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박판서명을 받은 게 아닌 것 같소. 돌쇠가 물었지요. 어찌아오? 분이가 답했습니다. 박판서명으로 움직이는 자라면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눈빛은 명령을 따르는 눈이 아니오. 무언가에 쫓기는 눈이지요. 두 사람은 골목 안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지요. 분이는 귀면의 움직임을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귀면이 장터를 한 바퀴 돌고 처마 그늘로 다시 돌아왔지요. 그 눈이 골목 어귀를 스치다 멈추었습니다. 귀면과 분이의 눈이 마주쳤지요. 돌쇠의 손이 본능적으로 분이의 팔을 감쌌습니다. 귀면은 그 자리에 굳어 있었지요. 달려올 것이라 예상했으나 귀면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이 두 사람을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지요. 분이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귀면의 얼굴에 스치는 것이 있었지요. 분노도 승리의 기색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 닳아버린 사람의 눈이었지요. 귀면이 먼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몸을 돌려 장터 밖으로 천천히 걸어나갔지요. 돌쇠가 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찌 된 것이오? 분이가 말했지요. 모르겠소. 하지만 오늘 저 사람은 우리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두 사람은 아직 알 수 없었지요. 다만 귀면의 등이 군중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돌쇠가 이른 아침장에 나가려다 산기슭 소나무 아래에서 귀면을 발견했지요.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쉬고 있는가 싶었으나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안색이 낯빛이었지요. 오른쪽 발목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독사에 물린 것이었지요. 이미 독이 퍼지기 시작한 것인지 몸이 뜨겁고 의식이 오락가락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귀면을 내려다보았지요. 이 사람은 분이를 쫓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분이의 발을 긁히게 하고 산길을 밤새 도망치게 만든 자였지요. 그날 밤 사냥개 울음소리를 들으며 달리던 분이의 뒷모습이 눈앞을 스쳤습니다. 그냥 지나쳐도 아무도 모를 일이었지요. 어쩌면 그것이 더 편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귀면을 번쩍 들어 올렸지요. 분이는 돌쇠가 귀면을 데리고 들어서는 것을 보고 굳었습니다.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지요. 돌쇠가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분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깐 무거운 것이 지나갔지요. 그리고 분이가 약초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뱀독에 쓰는 풀을 골라내 다리고 부어오른 발목에 지식인 잎을 붙였지요. 두 사람이 교대로 독이 퍼지지 않도록 문지르고 물을 먹이며 밤을 넘겼습니다. 귀면은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중에도 몸을 뒤틀며 신음했지요. 분이가 그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놓을 때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것과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동시에 손 위에 올라앉는 것 같았지요. 분이는 그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귀면이 눈을 떴지요. 천장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돌쇠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지요. 분이가 화로 앞에서 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귀면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채는 데 한참이 걸리는 눈이었지요. 그리고 알아챘을 때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살렸느냐?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돌쇠가 답했지요. 사람 목숨에 귀천은 없기 때문이요. 귀면이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다시 천장을 향한 채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리고 점점 말이 끊겼다 이어졌지요. 박 판서가 분이를 잡아오면 처자식이 살던 집을 돌려주겠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귀면이 살던 집이었지요. 논도 있고 텃밭도 있는 집이었습니다. 박 판서가 트집을 잡아 빼앗은 것이었지요. 처자식을 그 집에서 내쫓은 것이었습니다. 귀면은 그것을 돌려받으려 뒤를 쫓았지요. 분이를 잡아가면 집이 돌아오고 처자식이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귀면이 분이를 놓쳤다는 보고를 올리자 박 판서는 돈을 끊었지요. 집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귀면이 따지러 갔다가 오히려 부하들에게 두들겨 맞고 쫓겨났지요. 그 뒤로 혼자였습니다. 부하들도 흩어졌지요. 처자식은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말을 마치고 귀면이 긴 숨을 내쉬었지요. 그 숨 속에 오랫동안 사겨온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이가 약사발을 귀면 앞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지요. 집을 돌려받으려 저를 쫓으셨다면 저를 잡아봐야 박 판서는 약속을 지킬 사람이 아닙니다. 귀면이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분이가 이어 말했지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귀하를 부려 쓰고 버린 것이지요. 귀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분노인지 수치인지 알 수 없었지요. 분이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귀면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입 밖에서 듣는 것은 달랐지요. 귀면이 오래 침묵했습니다. 약사발을 들어 천천히 마셨지요. 쓴 것을 참는 얼굴이었으나 약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귀면이 허리춤의 칼을 바라보았지요. 잠깐 그 칼을 손으로 감쌌다가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돌쇠를 향해 말했지요. 빚을 졌소. 돌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지요. 분이는 화로 앞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칼을 내려놓은 손, 그 손이 이제는 다른 것을 향하고 있었지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깊어질 무렵 석돌과 복례라는 이름은 이 고을 장터에서 제법 무게를 갖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장터 상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고 분이는 객주 아낙네들 사이에서 셈이 밝기로 소문이 났지요. 두 사람이 함께 나서면 거래가 막히는 법이 없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상단 하나가 이 고을을 지나쳤습니다. 팔도를 오가며 곡물과 포목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상단이었지요. 상단의 행수가 돌쇠의 이름을 듣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거래를 트고 싶다는 것이었지요.
돌쇠와 분이는 밤새 의논했습니다. 이 거래가 성사되면 지금껏 작은 장터를 전전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길이 열리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행수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적과 호적 문서를 가져오시오. 돌쇠와 분이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호적 문서가 없었습니다. 석돌과 복례는 존재하지 않는 이름이었지요. 행수가 돌아가고 나서 두 사람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호적도 없는 사람과 거래하는 상단은 없습니다. 분이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돌쇠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영 이 선을 넘지 못하는 것이요. 분이가 고개를 저었지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눈빛이 무언가를 향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무렵 이 고을 인근에 암행어사가 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박 판서의 비리를 쫓고 있다는 말도 들렸지요. 분이는 며칠을 생각했습니다. 장부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지요. 행간의 암호를 아직 다 풀지 못했고 그것이 없으면 장부는 증거로 쓰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어사에게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국면이 달라질 수 있었지요. 분이는 밀서를 썼습니다. 박 판서의 이중 장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 고을 백성을 수탈한 증거가 담겨 있다는 것, 그리고 두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적었지요. 믿을 수 있는 객주를 수소문해 그 편의 중앙으로 올려보냈습니다. 밀서가 제대로 닿을지 닿는다 해도 어사가 움직일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요. 기다리는 시간은 길었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장터에 나갔고 분이는 장부를 들여다보았지요. 밤이 되면 두 사람은 화롯불 앞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 침묵이 불안한 것인지 서로에게 익숙해진 것인지 두 사람 모두 굳이 가늠하려 들지 않았지요.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분이는 등잔불을 바짝 끌어당기고 장부를 펼쳤지요. 박 판서댁 벽장에서 꺼낸 이중 장부였습니다. 처음 손에 넣었을 때부터 수치들 사이에 관직 이름과 날짜가 뒤섞여 있다는 것은 알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풀어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관아 안쪽에서만 쓰이는 은어가 있었고 납품과 수납에 관련된 암호 체계가 따로 있었지요. 분이가 그것을 알아채기까지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 세월 동안 분이는 장터 객주들과 부딪히며 조금씩 익혔지요. 곡물 납품을 담당하는 객주들이 쓰는 은어, 관아에 물목을 대는 상인들이 거래 장부에 남기는 약속 기호들, 어느 고을 수령이 어떤 방식으로 상납을 받는지에 관한 이야기들, 귀동냥처럼 모아온 것들이 어느 순간 하나의 열쇠가 되어 장부 앞에 섰지요. 분이의 손가락이 천천히 행간을 짚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여백처럼 보였던 작은 글씨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수량 뒤에 붙은 작은 기호가 특정 내관의 이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날짜 아래 흐릿하게 적힌 두 글자가 궁궐납품 창고의 약칭이었지요. 분이는 숨을 죽이며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박 판서가 궁궐납품을 담당하는 내관과 결탁해 납품한 곡물의 수량을 부풀려 보고하고 차액을 나눠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었지요.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면 10여 년에 걸친 기록이었습니다. 담당 내관의 이름, 거래가 이루어진 날짜, 주고받은 수량이 빠짐없이 암호로 새겨져 있었지요. 박 판서가 이 장부를 버리지 못한 것은 상대방을 올가맬 수단으로 남겨둔 것임을 분이는 알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목줄을 쥔 기록이었지요. 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장부를 들고 있는 손이 아니라 장부를 내려놓는 손이 떨렸지요. 이것이 박 판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임을 깨달았습니다. 고을 백성의 수탈만으로는 박 판서의 발목을 잡기 어렵지요. 권세가 워낙 컸고 조정의 뒷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궐 납품 비리는 달랐지요.
임금을 직접 속이고 국고를 농락한 것이었습니다. 임자. 분이가 불렀지요. 돌쇠가 잠에서 덜 깬 눈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분이가 장부를 내밀었지요. 돌쇠는 그를 천천히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행간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분이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가며 대강을 알아들었지요. 두 사람은 그 뒤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손을 내밀었고 돌쇠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지요. 등잔불이 바람도 없는 방 안에서 조용히 일렁였습니다. 그해 가을 들어 고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봄 가뭄이 심했던 데다 여름의 홍수까지 겹쳐 논마다 수확이 반토막이 났지요. 장터에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곡물값이 치솟았고 가진 것 없는 백성들이 허리를 졸라매며 겨울을 걱정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어느 날 저녁 돌쇠가 분이에게 말했습니다. 곡간을 풀겠소. 분이가 돌쇠를 바라보았지요. 돌쇠가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아둔 것의 절반을 쓰겠소. 기근이 든 백성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분이가 잠시 말이 없었지요. 그것은 반대하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마음속에서 가라앉는 것을 기다리는 침묵이었지요. 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튿날부터 돌쇠가 움직였지요. 자신의 곡간에서 쌀과 잡곡을 꺼내 장터 어귀에 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저 보부상이 무슨 꿍꿍이냐, 나중에 비싼 값을 받으려는 것 아니냐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돌쇠는 그런 말에 상관하지 않았지요. 묵묵히 내놓고 줄을 선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었습니다. 셋째 날이었습니다. 줄맨 끝에 노파 하나가 서 있었지요. 등이 굽어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뒤에는 손자로 보이는 아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노파 차례가 됐을 때 돌쇠가 쌀 한 돛박을 건넸지요. 노파가 그것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쌀을 내려다보았지요. 고개를 들었을 때 노파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올겨울은 넘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돌쇠가 말했지요. 노파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지요. 그러다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고맙소, 도령. 돌쇠가 멋쩍게 고개를 숙였지요. 노파가 손자의 손을 잡고 돌아서는 것을 돌쇠는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분이는 그 광경을 멀리서 보고 있었지요. 가슴 한켠이 아렸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이 고을에 이름을 내리고 있었지만 그 이름은 진짜 이름이 아니었지요. 석돌이 아니라 돌쇠, 복례가 아니라 분이로 살 수 있는 날이 올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날. 분이는 그 생각을 오래 붙들고 있다가 조용히 내려놓았지요. 아직은 아닌 것이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아까 그 노파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지요. 손에 물을 몇 개 들고 있었습니다. 돌쇠 앞에 내밀며 말했지요. 밭에 남은 것이요. 보잘것없지만 받으시오. 돌쇠가 손을 저었습니다. 받을 것 없습니다. 노파가 고집스럽게 말했지요. 받으시오. 안 받으면 섭섭하오. 돌쇠는 결국 물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그 무로 국을 끓였지요. 분이가 국을 한 모금 마시다가 말했습니다. 맛이 좋소. 돌쇠가 무뚝뚝하게 말했지요. 무국이요. 분이가 웃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맛이 좋다고요.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국그릇을 비웠지요. 구휼이 알려지면서 장터상인들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텃세를 부리던 자들이 말을 먼저 걸어왔지요. 백성들이 돌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명이었지만 그 이름에 온기가 실렸지요. 분이는 그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머슴살이를 하면서도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던 것이라고. 오두막 앞에서 혼자 잡곡밥을 짓던 그 사람이 이제 이 고을 백성들의 마음 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지요. 관군이 들이닥친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장터가 막 열리려던 참이었지요. 갑옷 입은 군졸 열람짓이 장터 어귀를 막아서며 석돌과 복례를 내놓으라 소리쳤습니다. 박 판서가 수배령을 이용해 이 고을 군관에게 압력을 넣은 것이었지요. 명분은 도주한 죄인이었고 실제 목적은 장부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돌쇠가 앞으로 나섰지요. 분이가 뒤에서 돌쇠의 등을 잠깐 짚었습니다. 관군이 포위망을 좁혀오던 바로 그때였지요. 군중 속에서 귀면이 걸어 나왔습니다. 관군의 대장이 귀면을 알아보고 눈살을 찌푸렸지요. 귀면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관군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박 판서가 자신에게 직접 써준 밀명 서찰이 귀면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귀면은 그것을 꺼내 높이 들었지요. 고을 백성들을 수탈한 내역, 이 자리에 있는 군관에게 거짓 수배령을 내리도록 압력을 넣은 사실, 분이를 잡아 장부를 없애도록 사주한 것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귀면이 목숨을 담보로 보관해온 서찰이었지요. 관군 대열이 흔들렸습니다. 대장이 귀면을 향해 소리쳤지요. 닥쳐라, 이놈이 어디서 함부로. 그러나 말을 끄는 것은 관군 안쪽에서 들려온 소리였습니다. 하급 분관 하나가 대열에서 한 발 물러서며 말했지요. 대장,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수배령이 처음부터 이상하다 여겼습니다. 그 목소리가 도화선이 되었지요. 대열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번졌습니다. 오래전부터 박 판서의 이름 아래 부당한 명을 따랐던 자들이었지요. 서찰이 눈앞에 펼쳐진 순간 그동안 눌러왔던 것이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대장이 당황해 주위를 둘러보는 사이 돌쇠와 분이는 군중 속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지난달 곡간을 풀어도온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두 사람 앞뒤로 서서 길을 만들어 주었지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귀면은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서찰을 손에 쥔 채 관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자신이 이 일로 박 판서의 표적이 된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지요. 처자식이 살던 집을 빼앗기고 부려지고 버려진 뒤에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원한이 그 몸을 버티게 하고 있었지요. 겨울이 오기 전이었습니다. 고을 안에 이상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열을 냈습니다. 한 집에서 시작된 것이 사흘 만에 이웃집으로 번졌지요. 며칠 사이에 어른들도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치솟는 열에 헛소리를 하다가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는 일이 이어졌지요. 처음에는 하루에 1명, 그것이 이틀 만에 3이 되고 닷새 만에 6이 되었습니다. 고을원이 급히 봉쇄령을 내렸지요. 고을 경계에 군조를 세우고 사람이 드나드는 것을 막았습니다. 분이가 먼저 나섰습니다. 약초 꾸러미를 들고 이웃집을 돌기 시작했지요. 열을 내리는 데 쓰이는 풀을 다리고 몸이 허한 사람에게는 기를 보하는 약재를 썼습니다. 돌쇠는 분이가 지시하는 대로 물을 끓이고 짐을 날랐지요. 처음 며칠은 버틸만 했습니다. 약방에 약재가 남아 있었고 분이의 손이 닿는 곳마다 열이 조금씩 내렸지요. 그러나 닷새가 지나자 약재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봉쇄 때문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이 없었지요. 약방 주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더는 없소. 이미 있는 것도 다 썼소. 분이가 약방 안을 살폈지요. 선반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왔지요. 박 판서가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봉쇄를 이용해 약재 반입 경로를 모두 틀어막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이 고을에서 돌쇠 부부를 도왔던 사람들, 구휴를 받았던 백성들이 괴질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박 판서는
그냥 두고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을원은 이미 박 판서의 눈치를 보는 자였지요. 약재 반입을 허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갔으나 묵살되었습니다. 돌쇠가 고을원을 직접 찾아갔지요. 고을원은 돌쇠를 보자마자 낯빛이 굳었습니다. 자네가 와도 소용없네. 위에서 막으면 나도 어찌할 수 없어. 돌쇠가 말했지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을원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나도 알아. 그러나 어찌할 수가 없어. 돌쇠는 더 말하지 않았지요. 고을원의 눈에서 이미 답을 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지요. 박 판서가 무서운 두려움이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분이가 이웃집 안악을 간호하고 돌아오다 마당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지요. 돌쇠가 달려갔습니다. 분이의 이마가 뜨거웠지요. 열이 오른 것이었습니다. 돌쇠가 분이를 안아 방 안으로 들었지요. 자리에 눕히고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놓았습니다. 분이가 열에 들뜬 눈으로 돌쇠를 바라보았지요. 나는 괜찮소. 다른 사람들을 먼저 보시오. 돌쇠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건을 다시 적셔 이마 위에 올려놓았지요. 분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임자, 들으시오. 나는 괜찮으니 돌쇠가 말했지요. 알아요. 그 두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분이는 더 말하지 않았지요. 분이가 잠든 뒤 돌쇠는 방 안에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분이의 숨소리를 들었지요. 고르지 않았습니다. 들이쉬다 잠깐 멈추고 다시 이어지는 숨이었지요. 돌쇠는 그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숨소리가 끊기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지요. 오두막에서 처음 만났던 날, 거의 죽어가던 이 사람을 살렸는데, 이번에는 약재조차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돌쇠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돌쇠가 천천히 일어섰지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에 별이 가득했지요. 봉쇄된 고을 안은 조용했습니다. 불 꺼진 집들이 줄지어 있었고 간간히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지요. 어딘가에서 통곡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또 누군가 세상을 떠난 것이었지요. 돌쇠는 담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담장 위로 손을 올려 너머를 살폈지요. 군졸들의 등불이 일정한 간격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촘촘했지요. 한 군데가 뚫리면 다른 군데가 막는 방식이었습니다. 정면으로 뚫기는 어려웠지요. 방법이 없어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쇠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지요. 오두막 앞에서 혼자 잡곡밥을 짓던 시절부터, 거름 구덩이 앞에서 귀면의 눈을 버티던 그날부터 이 사람은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것을 했지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요. 담장 안쪽 그늘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돌쇠가 몸을 돌렸지요. 귀면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귀면이 이 고을 인근을 맴돌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살아있었지요. 귀면이 담장 쪽을 눈짓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지요. 나갈 방법이 있소. 순찰 교대 시간을 알고 있소. 돌쇠가 귀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귀면의 눈이 진심이었지요. 빚을 졌다던 그 말이 이 순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방 안에서 분이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가 담장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지요. 말해 보시오. 귀면이 말을 이었습니다. 순찰 군졸들이 교대하는 시간은 축시초였지요. 그 짧은 틈에 북쪽 담장 모퉁이가 잠깐 비었습니다. 등불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였지요. 귀면이 그 시간에 동쪽에서 소란을 일으키면 군졸들의 시선이 쏠리는 동안 돌쇠가 담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돌쇠가 물었지요. 귀하는 어찌 되는 것이오? 귀면이 짧게 답했습니다. 소란을 피운 뒤 어둠 속으로 빠지면 됩니다. 내 몸 하나는 내가 건사하오. 그 목소리에 두려움 같은 것은 없었지요. 이미 잃을 것을 다 잃은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돌쇠는 분이에게 돌아갔습니다. 열에 들뜬 분이가 눈을 반쯤 뜨고 있었지요. 돌쇠가 낮게 말했습니다. 다녀오겠소. 분이가 돌쇠의 손을 잡았지요. 잡는 힘이 약했습니다. 꼭 돌아오시오. 돌쇠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지요. 축시 초가 되었습니다. 동쪽에서 귀면이 나무 울타리를 무너뜨리며 소리를 질렀지요. 군졸들이 횃불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돌쇠는 북쪽 담장으로 달렸지요. 담을 넘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작지 않은 소리를 줄이려 무릎을 굽혀 구르듯 떨어졌지요. 어둠 속에서 몸을 낮추고 봉쇄망 바깥 숲길로 뛰었습니다. 밖은 고요했습니다. 봉쇄된 고을 안의 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왔지요. 돌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인근 고을에 닿아야 했지요.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분이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지요. 이튿날 아침 돌쇠는 인근 고을 장터에서 자신의 상단을 이끌던 객주를 찾아갔습니다. 그간 거래를 트면서 쌓아온 인연이었지요. 상황을 설명하자 객주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판서가 약재 거래를 맡고 있소. 그쪽 고을로 들어가면 우리 상단이 표적이 될 것이오. 돌쇠가 말했지요. 내가 직접 사드리겠습니다. 상단 이름은 쓰지 마시오. 다만 수레와 사람만 빌려주시오. 객주가 오래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쇠는 그날 하루 팔도 약재상을 뛰어다녔습니다. 쑥, 황기, 생강, 갈근. 열을 내리고 몸을 세우는 데 쓰이는 약재를 닥치는 대로 사들였지요. 가진 돈을 모두 털었습니다. 마지막 거래를 마치고 수레에 짐을 싣는데 박 판서의 자객 셋이 나타났지요. 돌쇠가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싸움이 벌어졌지요. 돌쇠는 자객 하나를 내던지고 하나를 짐 수레로 맞고 마지막 하나와 뒤엉켜 굴렀습니다. 팔뚝에 칼자국이 하나 그어졌지요. 그러나 수레는 내주지 않았습니다. 고을 담장 앞에 도착했을 때 돌쇠는 이미 반쯤 기절한 상태였습니다. 팔뚝의 상처에서 피가 흘렀고 무릎이 꺾였지요. 그러나 담장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줄을 던져 수레를 끌어들이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약재 짐이 담장 안으로 넘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지요. 전염병이 물러나는 데는 열흘이 더 걸렸습니다. 약재가 들어온 뒤로 죽어가던 사람들이 하나씩 자리를 털고 일어났지요. 분이도 고열을 넘기고 사흘 만에 눈을 떴습니다. 돌쇠는 분이가 미음을 다 비울 때까지 곁을 지켰지요. 봉쇄가 풀리던 날 고을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광장에 자리를 폈지요. 가진 것을 조금씩 가져와 잔치를 차렸습니다. 흉년의 병까지 겹쳐 허덕이던 사람들이었지만 살아남은 것이 기뻤지요. 돌쇠 내외를 위해 차린 자리라고 했습니다. 돌쇠는 한사코 자신 때문이 아니라고 했지만 백성들이 듣지 않았지요.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이었습니다. 광장 어귀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지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갓을 쓴 사내가 말에서 내리더니 손에 든 마패를 높이 들었지요. 암행어사 출두요. 소리가 광장을 가로질렀습니다. 잔치 자리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지요. 어사는 사방을 둘러보더니 돌쇠와 분이를 찾아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그대들이 보낸 밀서가 닿았소. 어사는 이미 박 판서의 비리를 독자적으로 쫓고 있었습니다. 고을마다 백성들이 수탈당한다는 장계가 올라왔으나 증거가 없었지요. 박 판서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 증인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밀서가 올라왔지요. 이중 장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장부에 박 판서의 비리가 낱낱이 담겨 있다는 것. 어사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이 고을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분이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품속에서 장부를 꺼냈지요. 오두막 벽장에서 처음 손에 넣은 날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몸에서 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도망치는 밤에도 거름 구덩이 속에서도 열에 들떠 누워있던 그 며칠 동안에도 그 장부는 분이의 품 안에 있었지요. 어사 앞에 장부를 내밀 때 분이의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떨리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었지요. 오래 참아온 것이 한꺼번에 풀리려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사가 장부를 받아들고 행간을 살피기 시작했지요. 분이가 설명을 보탰습니다. 어느 기호가 어느 내관의 이름을 가리키는지, 어느 날짜 뒤에 붙은 표시가 무엇을 뜻하는지. 어사의 눈이 점점 가늘어졌지요. 그리고 분이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말했습니다. 저는 복례가 아닙니다. 박 판서댁 여종 분이라 합니다. 광장이 조용했지요. 분이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분이의 옆에 서서 그 어깨 곁에 가만히 있었지요. 분이는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입 밖에 낸 것이었지요. 어사의 장계가 한양으로 올라간 것은 그로부터 닷새 뒤였습니다. 장부는 원본 그대로 분이의 해독 내용과 함께 봉인되어 올라갔지요. 박 판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조정에서 금부도사가 내려왔고 박 판서는 탐장죄로 압송되었지요. 박 판서가 포박되는 날, 그간 그의 위세에 눌려 숨죽이던 고을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들 앞에서 박 판서는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지요. 수십 년 동안 백성들을 내려다보던 눈이었으나 그날은 땅만 보았습니다. 박 판서가 수탈에 쌓아둔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어사의 지휘 아래 그 재산이 분배되기 시작했지요. 돌쇠와 분이가 그 과정에 함께했습니다. 어느 고을에서 얼마를 빼앗겼는지 장부 속 수치가 그 근거가 되었지요. 수년을 굶주리며 빼앗겨온 백성들에게 조금이나마 돌아가는 것을 보며 돌쇠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기쁜 것인지 허한 것인지 스스로도 가늠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지요. 그 과정에서 오래된 사실 하나가 밝혀졌습니다. 어사가 박 판서댁을 조사하는 중에 나온 것이었지요. 오래전 분이를 절도범으로 모은 사건 기록이 나왔습니다. 비단 한 피를 훔쳤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박 판서 아들의 필적으로 된 서찰이 함께 나왔습니다. 비단을 자기가 감추라 했고 분이가 거절했기 때문에 이를 갚아줄 것이라는 내용이었지요. 오래되어 색이 바랜 서찰이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자작극이었음이 분명했지요. 어사가 분이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분이는 듣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서찰을 직접 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어사가 말을 마쳤을 때 분이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지요. 그리고 눈가에 맺힌 것을 손등으로 가만히 훔쳤습니다. 오래 묻어두었던 수치와 분노가 마침내 거짓이었음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지요. 그 감정이 무엇인지를 말로 표현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손등으로 닦아낸 것으로 충분했지요. 돌쇠가 분이의 곁에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분이의 어깨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이듬해 봄이 왔지요. 어사의 장계를 받은 조정에서 오랫동안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박 판서의 죄가 낱낱이 밝혀진 뒤 비리를 고발하고 백성을 구휼한 두 사람의 공에 대해 의논이 오갔지요. 그 논의가 얼마나 걸릴지 두 사람은 알 수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지요. 분이는 그 시간 동안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오두막 벽장에서 장부를 꺼내 도망치던 그날 밤부터 지금까지 이미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다만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본인은 교지가 내려온다면 어떤 기분일지를 상상해 보았지요. 그러나 매번 상상이 닿지 않는 곳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런 날이 자신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었지요. 교지가 내려온 것은 봄 햇살이 마당 가득 들어오던 날이었습니다. 사자가 마당에 들어서서 교지를 펼치는 동안 돌쇠와 분이는 나란히 서 있었지요. 분이에게는 면천 교지와 함께 상민 신분이 내려졌습니다. 돌쇠에게는 공식 상단 허가와 보부상 폐가 수여되었지요. 사자가 읽어 내려가는 동안 분이는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눈을 내리깔지 않았지요. 그러나 손은 옆에서 조용히 떨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그것을 보았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옆에 섰지요. 사자가 돌아갔습니다. 마당에 두 사람만 남았지요. 분이가 교지를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그 종이 위에 적힌 이름을 천천히 읽었지요. 분이. 두 글자였습니다. 박판서대 장부에도 수배령에도 어느 문서에도 이름으로 오른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여종이었으니까요. 이름이 있어도 문서에 올릴 이름이 아니었지요. 누군가 이름을 불러야 할 때는 그냥 인연 혹은 저것이었습니다. 분이라는 이름은 분이 혼자만 알고 있는 이름이었지요.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었으나 그 어머니도 분이가 어릴 때 세상을 떴습니다. 그 뒤로는 그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 교지 위에 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분이는 그 두 글자를 한참 들여다보았지요. 손가락으로 글자 위를 한번 가만히 짚었습니다. 종이의 감촉이 느껴졌지요. 차갑고 매끄러웠습니다. 꿈이 아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지요. 소리도 없이 그냥 떨어졌습니다. 분이는 울고 있다는 것을 한참 뒤에야 알았지요. 손등으로 훔치려다 멈추었습니다. 이번에는 훔치지 않았지요. 그냥 두었습니다. 돌쇠가 옆에서 말했지요. 이제 우리 이름으로 살 수 있소. 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지요. 그러나 웃고 있었습니다. 돌쇠도 웃었지요. 서툰 웃음이었으나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그해 봄 두 사람은 비로소 자신들의 이름으로 혼인 예를 올렸습니다. 수년을 부부로 살아왔으나 진짜 이름으로 맺은 첫 번째 예였지요. 이웃들이 모였습니다. 물을 가져왔던 그 노파도 손자의 손을 잡고 마당 한켠에 서 있었지요. 귀면도 왔습니다. 마당 구석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예를 올리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지요. 돌쇠가 분이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분이가 맞절을 했지요. 두 사람의 이마가 땅을 향하는 그 순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봄바람이 마당을 가로질렀지요.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조용히 울었습니다. 예를 마치고 두 사람이 마주 보았지요. 분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름으로 살 수 있소. 돌쇠가 먼저 한 말을 분이가 그대로 돌려주었지요. 돌쇠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웃었지요. 분이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퍼졌지요. 귀면이 마당 구석에서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굳어있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가 있었지요. 잔치가 파한 뒤 마당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등불 하나가 처마 아래 흔들렸지요. 분이가 말했습니다. 배가 고프오. 돌쇠가 부엌으로 갔지요. 잠시 뒤 밥 한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분이가 받아들었지요. 한 숟갈 먹다가 말했습니다. 임자도 드시오. 돌쇠가 말했지요.
나는 괜찮소. 분이가 숟가락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드시자고요. 돌쇠는 잠깐 머뭇거리다 옆에 앉았지요. 두 사람은 그 한 그릇을 나눠 먹었습니다. 밥상도 없이 마당에 나란히 앉아서였지요. 봄밤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혼인예를 올리고 세 번째 봄이 왔습니다. 돌쇠의 상단이 인근 고을 두 곳에 거래처를 더 늘린 해였지요. 분이는 새벽부터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돌쇠는 마당에서 수레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귀면이 찾아왔습니다. 예고 없이 오는 것이 귀면의 방식이었지요. 마당 어귀에 서서 헛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들었지요. 귀면의 얼굴이 평소보다 조금 달랐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것이 어딘가 허물어진 것 같은 얼굴이었지요. 큰아이를 찾았소. 돌쇠가 수레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분이가 방 안에서 듣고 있다가 문을 열고 나왔지요. 귀면이 말을 이었습니다. 박 판서가 압송된 뒤 빼앗겼던 집을 되찾았다고 했지요. 그러나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진 뒤였다고 했지요. 큰아이를 찾는 데만 2해가 걸렸다고 했습니다. 귀면은 그 말을 하는 동안 마당 바닥을 내려다보았지요. 작은 아이는 아직 소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당에 잠깐 침묵이 흘렀지요. 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들어오시지요. 귀면이 머뭇거렸지요. 밥때도 아닌데 돌쇠가 말했습니다. 지금 지으면 됩니다. 귀면이 더 사양하지 않았지요. 분이가 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돌쇠가 장독에서 된장을 떠왔지요. 귀면은 마루 끝에 걸터 앉아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솥에서 밥 익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지요. 세 사람이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거창한 것이 없는 밥상이었지요. 귀면이 숟가락을 들었다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작은 아이도 어딘가 살아있겠지요. 스스로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고 두 사람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습니다. 돌쇠가 아무 말 없이 귀면의 밥그릇에 반찬을 하나 더 얹었지요. 분이가 찌개를 한 번 더 저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밥을 먹었지요. 봄볕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참새 한 마리가 짹짹거리다 날아갔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